어, 이렇게 장시간 열공을 하고 계셔서 정말 뿌듯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학술대의 자리는 우리 가롯이 무형문화재로 가기 위한 기준이 뭔가, 이거에 한 포커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기조연설도 있었고 또 네 분의 발표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자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그 내용이 다 유인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발표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10분이라서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인물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가롯 전승 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발표에 따른 대한 토론입니다. 황경숙 부경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은 황경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덕분에 그 제주 가롯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제주 가롯에 대한 기억의 역사와 기록의 역사들이 좀 결집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론자로서의 좀 궁금한 점이 몇 개 있는데요. 토론문의 내용이 좀 깁니다. 그 중에 좀 간단하게 그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발표를 들으면서 그 제주의 가롯의 어떤 그 형성 과정, 그다음에 그 염색 과정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서라도 제주민들 사이에서 이어져 왔던 그 가롯을 만드는 전 과정에 대한 민속지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동의 대상이라든지 아까 여성의 노동이라고 하셨는데 노동 주체라든지 노동 방식이라든지 그다음 사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민속지가 저희 외지인들에게도 좀 소개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 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그 집중해서 발표를 들은 부분은 그럼 제주 가롯의 그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이제 관건이었는데요. 아까 그 뭐 특이성, 지역성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2%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그 제주 가롯의 아까 그 실용성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정작 저희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거는 그 의뢰와 관련됐던 그 기조 연설에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그 신생아에 입혔던 것, 그다음에 나중에 그 보곳에서 또 그 속옷을 설문한 것들을 이제 가로다해서 노동복 했다는 것, 이런 주변적인 것들이 오히려 제주 가롯의 무형유산적인 가치를 드높이는 어떤 그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제주 가롯이 가지고 있는 활용 문화, 생활 문화들을 어떻게 제주도민의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정서와 연결시킬 것인지 그에 대한 뭐 합리적인 어떤 이론을 펼쳐낼 것인지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을 좀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질문은 일종의 뭐 제안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 가롯의 무형유산적 가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걸 포함할 수 있는 대상의 명칭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주 가롯 같은 경우는 제주 가롯에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염색이 초점이 맞춰진 듯하게 다가오는데 실제로 이게 제주 가롯이 제주도민의 역사와 생활보다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인가라는 해답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상징적인 명칭은 좀 재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긴 행보를 통해서도요. 그다음에 그 문화 콘텐츠 관련하셔서 그 발표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체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기관에서 지금의 그 문화재 그 활용 방안들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새로운 모습인데요. 정말 제주 가로세의 어떤 전성에서의 핵심은 노동복으로서의 가로세 전통을 좀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현장에서의 지금 가로세 노동복으로서 의미가 없다면 관기관에서 그 기하시는 환경미화원들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제주에서 사실은 똑같은 비용을 할지라도 노동복을 해서 노동복을 계속 전승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 하면 가로세 색깔이 제주도의 상징의 색깔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다와 땅과 여성과 제주의 어떤 문화가 그 하나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산업화 그다음에 현대화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좀 찾아보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서라도 노동복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게 좀 더 시에서나 관에서나 역점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가로 하시는 분들도 디자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성을 좀 고려하시는 그게 오히려 제주도의 첫 행복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뒤에 거는 하나의 재연에 불과하고요. 질문은 발표자분들께서 이 가로세 무형유산적 가치를 굉장히 특수성, 제주도만 있는 특수성에 둘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의 생활문화가 다른 지역성에 두시는 것인지 뭐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라 그래서. 네, 한경숙 교수님께서 저기 토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부분 우리 저기 네, 네, 네. 예, 우선에 그 노동복 부분인데요. 그 지금 노동복의 이야기는 말씀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2011년, 12년에 여기 박재성하고 저하고 한 제주도 거의 전 지역에 노인당을 다녀서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이게 아주 그 곱게 염색을 해가지고 예출복으로 썼다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고선생님 발표할지 이런 것들은 완전 이제 증거 자료는 없는데 1910년 그다음에 도중에 근데 1920년부터 40년 사이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 흰 옷 입은 사람들 무조건 먹물 뿌리고 그다음에 심지어 머리도 자르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여기 할당량이 주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보시면 옛날 신문 보면 어느 지역은 70% 어느 지역은 80%. 근데 제주도에서는 보면 그게 막 단속했다는 기사가 필요 없어요. 아마 이제 그 사이에 이게 이제 간물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입었던 옷들을 간물로 그냥 하면서 피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흰 옷을 입다가 뭐 그렇게 되면 이게 예출복으로 되는 부분들, 노동복으로 이제 겸용하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50년, 60년대 이제 나이론 옷 나오고 하면서 다시 노동복으로 되돌아가지 않냐. 이건 가정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청소랄지 노동복 쪽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특색에서 지금 저는 이제 해양 문화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탄닌계 염색을 많이 했던 것들이 주로 그 해양 문화 쪽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망을 염색했다 할지 낚싯줄을 염색했다 할지 그다음에 옷이 그 바닷일을 할지 강에 일을 하면서 옷이 빨리 마르고 이런 부분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저도 이제 허북구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시대 때 노동복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차피 옷이라는 그 속성이 시대에 맞춰서 또는 그 시대의 그 생활 양상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동복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 일제 시대에 가면 고운 못이나 뭐 이런 거에서 물들여 입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후반기로 가면은 이제 떡반을 나눌 때부터 시작해서 일상복으로 썼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외출복으로 가서 저는 이게 시대적인 어떤 의류의 특성이 원래 시대적인 생활상에 따라서 맞춰 나가는 거고 변화되는 게 의류의 속성이라고 보면 그거를 꼭 노동복에 제한해서 우리가 전승하는 부분으로 그거를 초점을 맞추는 거는 물론 그 부분을 일부 갖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꼭 그 부분으로 전승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에서는 허북구 선생님하고 의견을 좀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성에 저는 아까 이제 황경숙 선생님이 우리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특수성으로 갈 거냐 지역성으로 갈 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문화유산에 관련해서 조예가 깊진 않지만 이 둘 중에 꼭 하나로만 가야 되는 걸까요, 선생님? 아니라면 두 개 같이 가도 되나요? 아니요, 그 선별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네. 사실 이 학술대 발표하면서 참관 입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영역이었는데 네. 거기에서의 이제 발표자분들의 견해들이 조금 제한적이지 네, 네. 제시되었다. 네. 결국은 지역성의 문제가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네.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이 가롯을 전체의 제주도민의 일련의 어떤 노동의 주기와 연결해서 뭔가 가로를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일련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도와 다른 어떤 연세법에 보면 굉장히 노동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빨리 두 번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과정, 뭔가 어떤 추상적인 정서적인 거 관련이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 아까 말리기 과정에서도 아까 스님께서 밤이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했는데 네. 바로 이런 것들은 그 가로수를 통해서 제주의 자연 환경, 다른 데와 다른 이슬이 있는 그걸 충분히 활용한 노동의 어떤 가치의 문화로도 가롯을 조명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가롯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그다음에 역사성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다음에 제주도만에 나타나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양 문화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것도 좋지만 구체적인 제주도민들의 생활 문화나 정서하고도 연결되는 소위 말 지역적인 특성이 있죠. 지역성들이. 네, 네. 그래서 선별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었고요. 네, 네, 선생님. 저 여쭤본 거는 전 두 개로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제주가롯에 뭐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뭐 육지에 나가서 공부도 해보고 다시 제주도에 돌아와서 옛날의 문화도 보고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가롯 문화는 이제 저는 두 가지 접근이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화에서 지역성의 부분에서 분명히 제주도만의 그런 어떤 의생활 문화가 존재했고 그 의생활 문화를 이번 학술대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나가지 못한 부분은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 보고서에서 나갈 거고 그리고 또 진도같이 40년대 50년대 간물이 딱 끊어져 버렸으면 그 다음부터 그런 거를 이제 구술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완전히 그 예전의 전통 방식만을 우리가 이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계속 전승하다 보니까 그 전승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지식으로 전승된 거랑 그걸 현재 업체들이 응용하는 거랑 이게 많이 그러니까 업체가 응용하기도 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오면서 각각의 가정에서 응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구술 체록에 갔을 때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가 정확하게 구술 체록을 할 때 시기가 이게 제보자분 삼촌들이 뭐 그게 20대 건지 30대 얘기인지 40대 얘기인지 이게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많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성은 허북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해양 문화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제주도라는 특성은 섬입니다. 그래서 해양 문화도 갖고 있지만 중산간이라고 하는 또 농촌 문화도 이제 육지와는 다른 특성이 있고 또 그 농촌 문화에서 밭이라는 그 흙의 특성은 화산재의 특성에서 오는 건데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가롯이 아까 고광민 선생님이 뭐 흙에만 포커스를 맞췄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핵심이 흙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한 표를 던집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나 또 구슬체록 할 때 듣는 얘기는 어떤 게 간물이 제일 잘 들여진 옷일까요? 했을 때 아유 그게 그 빳빳하고 뭐 붉으면서 풀기가 왕성하게 뭐 바삭바삭하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물을 간물에서도 예전에 물을 섞긴 섞었지만 물을 섞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탄닌 성분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가고 그다음에 굉장히 빳빳하게 만들고 그럼 왜 빳빳한 게 필요했냐? 농업, 목축, 어업에서 저는 다 빳빳한 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화산재이기 때문에 일반 밭에 가면 육지하고 흙이 달라요. 풀풀풀풀 막 날려요. 씨를 뿌려도 씨가 밭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거를 아까 고광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남태를 굴리든지 우리가 밟아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러면 그 화산재 특성이 그 풀풀 날리는 그 먼지들이 사실 밭일을 한 사람 입장에서 섬유 사이사이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간물을 들이고 바삭하게 하면 코팅 효과가 있어서 그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 어떤 지혜가 있기도 하고 바삭하게 하면 밭일을 할 때 덥기 때문에 이 옷이 들어져서 이제 선들바람이 들어오면서 땀이 저절로 마르기도 하고 땀이 옷에 젖지도 않고 뭐 이런 농업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는가 하면 목축할 때 가시덤불에 긁히지가 않아요. 옷이 바삭하게 하면. 그리고 찢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업에서 가면 그거는 또 방수성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저는 해양 문화든 농촌 문화든 목축 문화든 이게 다 관련이 있다고 보아지고 왜냐하면 또 우리가 중산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안에 살고 있는 해녀라고 해서 간물을 안 들였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보면 지역성을 섬이라는 특성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요. 그다음 특수성은 그 안에서 간물은 육지에서도 어떤 농업 문화에서 필요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도 필요했지만 그게 자연환경과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분파를 했다라고 파생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양상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지역성과 특수성을 모두 제주에 포커스를 맞추면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제가 마치 오늘 발표의 논평의 입장에서 드린 말씀으로 이제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뜻은 아니었고요. 신화 허복구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지금 제주 가롯이 좀 더 미래 산업으로서 또 미래 제주의 무형유산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견인차 역할을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이끌어내야 된다. 그게 바로 제주도의 무형유산으로서 인정, 나아가서 유네스코 뭐 유산으로서 인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제도가 이 문화들을 이끌어 나가는 상당히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을 하셨고 사실 그게 맞지요 현실에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이 제주 가로수는 특수성과 지역성 해양 어떻게 좋은데 말씀대로 풀어내셔야 되고 또 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드렸던 지역성을 좀 더 심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드린 말씀의 의도는 바로 그런 견인차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주도의 어떤 무형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사성이 인정되고 학술성이 인정되고 다 인정되었지만 지금 지역성 문제가 사실 좀 더 미진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한 단계 더 나아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 부분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게 한 자리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역사적이고 그다음에 자료들도 축적되고 많은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셔서 좀 더 추상적인 논의일 수 있고 좀 더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걸 역사적으로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으나 바로 이 부분에 어떤 가로세의 생활 문화로서의 이것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다음 행보가 힘들겠다. 계속적으로 지금 그게 나아가지 않으면 이 제주 가롯의 포인트가 과연 간물 염색에 있는 것인지 지금 가롯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염색과 의료의 어떤 생활 문화에 있는 것인지 이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냐. 그다음에 이게 힘들게 되면 사실 어떤 식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받더라도 균형 있게 가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에서 지금의 하신 거에서
바로 그 부분들이 좀 보태지면 향후 행보가 좀 수월하시겠다. 그 다음에 향후 행보가 되었을 때 그것들을 전속에 나가는 제도적으로 여러 개의 어떤 종사자들이 모였을 때 균형 있게 갈 수 있겠다. 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한다라면 사실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명칭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제언이지. 뭐 선생님 어떻게 오늘 발표를 두고 비판적인 논란은 아니었다라는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사실 저 충분히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 예,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는 너무 잘 들었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예. 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두리뭉실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연구해야 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롯은 제주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해순 제주 천연염색협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논의랑 이런 거는 학자들한테 다 맡기고요. 저는 염색 하는 업체 입장에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 예컨만 이렇게 논의를 하지 말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고자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년 전부터 그거는 다 해왔던 일들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노동복이라는 거에서 저희가 이게 패셔너블한 그 외출복으로 바꾼 거는 저희 업체들이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염색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조금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일회성인 저희가 지원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업에 계속 매진을 하려면 이런 지원 같은 게 혹시 이런 거에도 염두를 두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너무 내분의 그 가로체에 대한 연구를 그 가치를 발견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간 그런 거에 대한 발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학술 자료를 너무 잘해 주셔서 많이 앞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염색 업체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물을 들이면서 이렇게 정말 상품을 만들고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귀한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존하면서 그 보존한 그걸 가치를 가지고 더 다양하게 활용할 것인가가 우리의 정말 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관계자분들이 더 관심 가지고 이렇게 봐주시면 더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학술대 개최 또한 그와 같은 연유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우리의 유산인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민과 더 후손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걸 염두에 둬서 생각하는 이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강민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천연염색협회 회장님 이해순 회장님 말씀 듣고 좀 오해를 서로 노동복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발표가 저도 이제 평상복과 노동복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역사적인 노동복은 그거는 역사의 문제이고 지금은 우리가 노동이 바꿔졌단 말입니다. 여기가 밭에서 뭐 산에서 뭐 소보고 말 보고 또 밭에서 농사짓고 하는 노동에서 지금은 노동이 바꿔졌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 갈로동 전통에서 바꿔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옷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농사짓는 쟁기가 있다. 쟁기에서 이제 트랙터 경운기로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쟁기는 쓸모없는 세상이 됐지만 이 복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형태가 바꿔진 거에 맞게 제주도의 갈로동 현대의 노동에 맞게 바꿔질 필요가 있겠다. 그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요. 제가 바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제주도는 큰 유산을 역사적으로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물통한 염색문화 이것은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인데 이거는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현대 노동에 맞게 하느냐 이것은 제주 천연 염색협회 이제 이해순 회장님을 비롯해서 제주도 갈롯을 현대화하는 일에 좀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저기 저 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에서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많은 전승 지식도 물려받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그런 가롯의 가치를 이제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현대 생활에 맞게 그리고 고광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의 노동 사무복에 맞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최근 3년 동안 이제 추진해서 하나 이제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 도의원 분들도 노력을 하셨고 우리 천연염색 사업단도 노력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제주 향토 자원을 활용한 천연염색에 대한 육성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성 조례는 사실 제가 이 천연염색 사업단을 처음에 산자부나 중소벤처기업에서 받아올 때 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너네 간물염색이나 천연염색이 있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고 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 프로포절을 쓰기가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그 관광 진흥 조례부터 시작해서 관광 공해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진짜 한 문장 한 구절씩 갖다 놓고 도에서도 이 제주가롯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나 이런 어떤 산업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간물염색에 대한 거는 우리 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산업화를 하는데 미래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 부서 아까 우리 고부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가 조금 더 이제 정확해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그 관련 부서가 생긴 다음에 이 산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5개년 육성 계획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차근차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정책적으로 도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로 전승 양산과 문화유산 가치 발표에 대한 토론이 박지혜 제주전통문화 간물염색 보존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주제를 토론하신 네 분의 논문들을 보고 너무 재미있게 일주를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있다 보니까 제가 오랜만에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들어보려고 하다가 제가 준비한 거를 그냥 조목조목 여쭤보고 또 상세하게 좀 저도 지식을 쌓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7분의 시간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간물염색 전래설인데요. 심도 있는 연구로 너무 재미있게 읽게 해주신 홍익식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주의 갈롯이 역사를 재조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주도 갈롯이 역사와 발전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 제주도 간물이 귀원설 중 운남국의 왕족과 그 일가를 고려시대의 제주로 이주시켰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재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을 하지 않고 이런 설이 있었다라는 논의가 있는데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교육을 할 때 이런 설이 있어요라는 그런 것보다는 몇 세기 때 이런 설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됐습니다라는 그런 어떠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학계에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우리한테 그런 어떤 교육적인 목표의 지향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 굴중이의 간물염색과 외출복으로서는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전통 의상인 가을 굴중이는 일종의 속옷으로 치마 속에 입고 다니다가 집에서 일하거나 밭에서 일할 때는 치마를 벗어놓고 일을 하다가 외출할 때나 뭐 어떤 가까운 데 갈 때는 흰색이나 검정색 치마를 입는 것이 예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차 간물염색을 한 가을 굴중이를 외출복으로 입고 다니게 된 듯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 문헌에는 해촌 여자들이 간물염색한 가을 굴중이를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간물염색에 의해 속옷이 외출복이 된 것이고 여성들이 바지를 입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최초의 외출복으로 바지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86세가 됐는데요. 갈 굴중이를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직접 이제 만드시고 자기는 입지 않지만 어머니는 본인이 입지는 않았지만 친정 어머니가 입으실 때는 가까운 데 갈 때 그 마을 동네이죠. 제주시 이제 성 안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마을에서는 그냥 다 그 갈굴중이 입고 밖에 나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치나 어떤 특정한 행사 때는 반드시 하얀 치마를 위에 겉옷으로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물염색 횟수인데요. 제가 이제 염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물염색은 1회만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존 사업의 전통문화 5구술 자료집에는 전남 진도에서 염색했던 것처럼 2회 염색했다는 체록이 있습니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은 어떤 다양한 염색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로 좀 더 생각을 듭니다. 해녀복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무늬를 이렇게 꾸며놓은 우리 제주도 여성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더 발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생각이 좀 더 열린 사고를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갈롯이 전승과 전승 지식인데요. 구술 자료를 통한 과거에 사용한 용어에 대한 접근은 과거의 갈롯을 알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용어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어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어떤 명확한 좀 그런 것들을 정해졌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롯이 용어에 대해 해석을 해주셨는데 중국어 사전에서 갈의는 거친 옷으로서 벼슬 하지 않는 농부들이 입는 옷으로 해석되어 있는데 이는 맹자와 그의 제자들이 어록을 엮은 경전인 맹자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일본이 가리는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계급이 낮은 무관이 착복했던 복식인데 이 가리에서 의자를
옷으로 사용한다면 갈옷으로 되는데 제주도 갈옷은 이 가리와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주 갈롯이 지속 가능한 생태적 특성과 현대적 전승 방안에서 제주 갈롯이 지속 가능한 생태적 특성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전승하려면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산업화했을 때도 다른 염색에 비해 탄소 발자국이 지속 가능한 생태적 특성이 우수한지에도 좀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지금의 현 시대에 맞게끔 어떤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해순 회장님께서 또 이제 질문을 좀 해서 답변을 다 드린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갈롯 노동복이 탄생 배경에서 조금 의미 있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화산섬 흙물도 배기에 스며들면 씻기지 않으면 경상북도 진흙으로 된 땅이 천둥지기 경우와 마찬가지다. 이것이 제주도 갈롯이 탄생 배경이다. 제주도 갈롯은 화산섬 제주도 풍토가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떻게 딱 단정 짓지는 마시고 오늘이 이제 첫 번째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적으로 이제는 학술대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어떤 흙만을 놓고 갈롯 노동복이 탄생 배경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런 논리가 조금 약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목 아주 저기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선 간물 염색의 그 전래설에 대한 명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홍 교수님 좀. 네. 사실 이거는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사를 다 현재 이제 영어랑 한국어로 발표된 논문들은 이제 웬만큼 다 이제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연관성이 이제 운남국의 그 소수 민족들에 대한 복식 연구 논문이나 아니면 비교 문화 연구나 이런 데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 연관성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간물 염색에 대해서 자료도 별로 이제 몽고 운남국에서 행해졌다는 그런 근거가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기원이나 간물 들이기 기원이나 이런 거를 역사를 떠나서 찾아 들어갈 때 과연 옷에 간물 들이는 것으로 찾아서 끝낼 거냐, 아니면 옷이 아니라 일반 생활 용품이나 여러 가지의 간물 들이기를 적용했던 사례를 찾아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범위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옷에서만 따진다고 해도 지금의 어떤 제한된 사료, 확보된 것으로는 이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정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 운남국하고 관련성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역사학자부터 시작해서 민속학자, 의류학자,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문헌 말고 앞으로의 어떤 고문원들이 새로 발굴이 되거나 아니면 또 번역이 되거나 하면서 조금 더 그때 가서 이제 명확하게 좀 자리가 잡혀간다 그럴까요? 아니면 그 윤곽이 보이게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이걸 정립을 못한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저기 마이크 잡았는데 가리와 가롯에 관련된 거 다시 그 한번. 가리하고 가롯도 이제 허복구 선생님 연결해서 아마 요거를 제 부분을 아마 연결시켜서 다 대답하라고. 1번 주제, 2번 주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 가리가 아까 사실은 제가 발표할 때 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예전에 가롯의 역사를 이 이제 옷 의변의 한자를 갖고 얘기를 해서 사실 제가 일본에서 이 논문을 인용을 하면서 무사시대 때 무사들이 이걸 입었다고 하는 거를 써놓은 논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원본은 아직 찾아보지 못한 상태인데 그 시경이나 아니면 그 당서, 구당서나 신당서에서 주변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 태조가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그 그러니까 낡은 가리를 벗지 않고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이나 문맥상으로 다 봤을 때 가리라고 쓰고 있는 내용들이 과연 무사들이 간물 들인 옷을 입었을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짐승의 털로 만든 짠 어떤 담요 같은 형태의 옛날에 하등급의 모직물의 옷들이 아닐까? 저는 그 두 개를 놓고 보면 일본 무사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약간 간물 들인 옷보다 이 옷이변의 갈이라는 한자는 그런 짐승의 털로 짠 하등급의 모직물에 관한 그런 옷에 관련이 있다고 보아지고, 제가 100% 장담은 저도 여기서는 못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간물 들인 옷이 아니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혹시 이 용어와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 김순자 선생님이 말씀을 더 들으게 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가리는 아까 지금 교수님 사회 보시면서 이지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이었지 않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감옷이나 뭐 이제 가죽 옷이 보다는 농민들이 입는 옷들, 노동복 뭐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애지 사람들 불렸다면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운남성 문제는 제가 이제 운남성 특별히 좀 이쪽은 운남성 무슨 문화센터인가 그 역사, 문화, 풍습 논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파봤어요. 파봤는데 간물이 전혀 안 나와요. 대신 이제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게 운남성 묘족들의 그 탄생 신화에 뭐가 나오냐면 삼배가 나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태국에는 몽족들이 사는데 나이 40이 되면 삼배의 옷을 준비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물보다는 이 운남성이 아마 삼배 문화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도 발표자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토론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물염색의 전래설 했는데 이제 너무 밖으로 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주 가롯은 제주 토양에 맞는 제주에서 나는 감을 가지고 염색을 했다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문화유산적인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에서 제주 사람들에 의해서 제주 문화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환경에 맞는 옷을 만들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문화유산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한복을 빼고 그리고 현대 뭐 옷을 빼고 지역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는가 하는 거에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 대신하고요. 그리고 갈굴중이와 간물염색 외출복, 우리 선생님 아까 토른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머니가 굴중이를 입고 밖에 외출복으로 나갔다. 이거는 차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도 쭉 현장 조사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삼촌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삼촌들이 이제 가물옷을 입었던 거는 언제냐 했을 때 40 몇 분 중에서 거의 40분은 아이 때는 안 입었다. 어렸을 때는 안 입었고 결혼을 해서 입거나 밭에 일을 할 나이에 대해서 이제 갈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할머니 때는 갈굴중이와 갈적삼을 입었고 우리 어머니는 입었지만 우리는 안 입었다. 그거는 뭐냐면 시대적으로 옷이 변화했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왜 노동복으로서 굴중이를 입었을까 하는 거는 우리 전통 옷에 남자는 중이 아니라 바지 저고리 그리고 여자는 치마 저고리가 우리의 전통 복식입니다. 그러면 밭에 일하러 갈 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밭에 일하러 갈 때 그때 당시 옷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몸빼가 나오기도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을 들여서 옷을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여성들은 굴중이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왜 갈옷은 여름 옷입니다. 여름 옷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는 거고 우리 삼촌들이 뭐라고 아까 발표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갈옷은 천한 옷, 갈옷은 밖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고강민 선생님이 우리 평상복은 하얀 옷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옷을 입었다. 갈롯띠벙 식혜집이 와서라 요즘 뭐 패션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주게. 그래서 옛날은 갈롯 암만 좋은 갈롯이 있어도 흰 바지 저고리라도 이봉 와사주. 특히 여자들은 이제 치마를 둘러야 하는 이게 우리 전통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39년 그러니까 이제 몸빼가 나온 게 이제 우리 40년 1940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 대동아 2차 그 전쟁기에 만들어준 전투복이잖아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일제강점기에 그 1940년에 몸빼로 바뀌는 거는 일본이 우리의 문화말살과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몸빼들을 굉장히 종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일할 때는 몸빼 입고 나와. 동원할 때는 몸빼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한다고 하면 그 옷이 이제 변화상 속에서 나타난 거지 그게 언제는 무엇이다는 우리 제주도 말로 곱갈릴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환경에 맞게 발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조사할 때 굉장히 특이한 게 저희들이 중산간하고 해안마을 여기에 이지미 세이치가 제주도에서 얘기할 때 해촌 여자들이 간물 염색한 갈중류를 입고 다니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다 이렇게 얘기를 판단을 했는데 용수리에 있는 할머니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오일장에 강 보면 중산간 사람하고 우리하고 달라. 근데 중산간 사람들은 옷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많지 않아서 밭에 일러당이라도 장에 온 거 보면 그 몸빼 바람에 굴중이 바람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뒷담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선거하러 갈 때 대통령 선거인지 국회의원 선거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선거하러 갔는데 우리 며느리분한 요즘 막 유행하는 갈로띠병 와서라 했더니 시험 그냥 그 지금 어머니가 연세가 몇이냐면요 82세예요. 그 말씀해 주시는 근데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 개무로사 나라에 큰 어른 뽑는데 갈로띠봉 투표 갔다고 그렇게 이제 핀잔을 줬던 옷입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왜냐하면 노동복이라는 게 아주 이제 그렇죠. 천안노 노동할 때만 입는 일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과거의 일복이고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갈롯은 제주를 상징하는 옷이 됐단 말이죠. 제주를 상징하는 문화가 되고 그 문화를 우리 제주 여성들이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밭에만 가서 입었던 옷,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는 그렇게 했대요. 갈롯은 천난 것이 입으니까 밭 갈 때도 흰 바지 입어서 밭 갈러 갔답니다. 왜 나는 갈롯을 못 입겠다. 왜? 노동복이기 때문에. 내가 양반인데. 이런 사고를 가진 분도 계셨다고 구술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동복으로서 전승하는 것도 좋지만 이 노동의 우리가 한복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현대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면서 이거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갈롯이 갖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제 실용성이라든가 아까 효능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오늘 우리 전시에서도 보지만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원래 본연의 갈롯의 그 중요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거기에 뭐 다른 염료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갈롯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간물 염색은 굉장히 제주 토양에서 만들어낸 우리 유산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그 가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갈물은 여러분들 간물만 가지고 갈물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전통 염색 중에 떡갈나무가 있습니다. 떡갈나무 뿌리를 갖고 이제 염색을 했던 게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이 갈물을 썼다고 해요. 제가 그 선인장 하는데 어디죠? 원령리 가서 조사를 했더니 갈물로 예전에 금을 염색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갈물이 무시거울까 했더니 요즘에는 간물이 아니고 떡갈나무의 뿌리랑 나무 줄기들을 삶아서 물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리라는 말이 꼭 우리가 간물을 연상시키는 거는 좀 오바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그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이렇게 뭐 가리라든가 나왔을 때 분명하게 그 근거들이 만약에 감을 가지고 염색을 했다고 한다면 근거가 있을 겁니다. 감즙이라는 왜냐하면 시라는 말 우리가 간물을 가지고 하는 시즙 이런 말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자료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어디에 근거에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저는 여기에 가끔 이제 제가 이번에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근거 없는 심지어 뭐 우리 측배 치고로 하는 측배 있잖아요. 그거는 치고로 예전에 배를 짜서 옷을 입었거든요. 300 전에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또 가리하고 또 연결하고 우리 감못하고 연결하는 것들도 이제 봤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제주 토양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시대에 광목과 민영이 있었던 시대에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왜냐하면 우리는 삼배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삼배는 귀한 거여서 그냥 마냐 삼배에 물들이는 거는 예전에 그게 뭘로 물들이냐면 상복했던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상복 삼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복으로 입었던 것들을 그냥 썩일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불 호청으로도 쓰고 이불 까는 것도 쓰고 그걸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등걸이 아까 등지개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적삼도 만들어서 입기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제야말로 이런 그 용어를 분명하게 할 때가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근거 자료 없는 것들은 좀 과감히 버렸으면 하는 그 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허북구 국장님 더 이렇게 탄소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네. 예, 이건 아까 발표 때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은 항상 이 정량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 용역이라 할지 아니면 이런 과제했을 때 탄소 발자국을 좀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네.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리 이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약간 다양한 노인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 용어들을 보면 시섭이랄지 일부 사람들이 와서 항상 용어에는 일본식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섭이랄지 이런 것들도 제주도는 안 쓰는 것도, 그다음에 시접 같은 경우는 중국식 용어 쓰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강민 님, 네. 내가 이번 오늘 되게 얻어 맞았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박지혜 선생님, 내가 이 책을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 괜찮습니다. 그죠? 이 두 양반이 허북구 선생님, 박지혜 선생님 어떤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다닌 거에서 했는데 이제 박지혜 선생님이 이제 지적한 게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고강민이가 제주도 갈로 탄생은 흑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요겁니다. 흑만을 놓고 갈로 노동복의 탄생 배경을 제시하기에는 논리를 너무 비약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얌전하게 가지고 비약한 것이다라고 해도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을 내가 여기서 오늘 하나가 가설일 뿐이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못했는데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맞고, 다만 흙도 무시할 수는 없다.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이번에 어쩌다가 이 갈로 이거에 좀 이 구성원이 조금 돼가지고 아차한 게 제주도의 감 종류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용역이 출발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주도 감을 이제 도대체 감 종류가 어떻게 됐나 이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옛날에 말로 들은 건 있지만 직접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제주도 감을 찾아봤더니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쇠불감, 혹감, 고래감, 감 그래가지고 온데, 쇠불감에 대해서 내가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쇠불감이 보니까 제주도 이외 육지부의 홍시라, 육지 홍시에 제주도 홍시가 쇠불감에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육지 홍시보다 크기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맛에 나는 놀래버렸어요. 쇠불감을 딱 먹어봤더니 달짝지근한 건 홍시보다 더 나았습니다. 예. 그러니 실은 제주도 토종감별로 이게 실은 다 해가지고 염색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 시간도 이제는 끝나버렸고, 그 하게 되면 지금 해야 되는데 이 토종감 종류별에 따라 가지고 그 염색. 그래서 일단 홍시 하나만 봤을 때 홍시와 제주도 쇠불감은 분명 같은 과인데, 그러니까 이 제주도의 육지부에 나오는 토종감으로 염색하는 일, 제주도의 감 종류 4가지를 가지고 염색해서 시험해 보는 일, 그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박지혜 선생님이 좀 내 대신 해주셨으면. 박 선생님 부탁합니다. 해주신다면 나 언제 만나서 맛있는 식사, 또 아니 좀 연구비까지 내 조금 지원할 이사님. 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나름 많은 생각들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로 조정현 선생님께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제주 가롯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관계자이기 때문에 40분에는 끝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적어놓은 거는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얘기했었지만 실제로 가롯을 입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는 한 80대 주로 할망들, 삼촌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를 조사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가롯을 입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과 어떤 인식으로 가롯을 입고 있는가라는 것들도 좀 더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분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저희가 가롯 인식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대체로 보면 가롯을 입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계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집단이나 단체들이 무언가를 할 때 가롯을 구비하게 돼서 입었다라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 나왔었던 거에서 이제 핵심일 수도 있는 건데요. 저는 제주에서 가롯을 입는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지향이 거기에 깔려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그렇게 가롯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맞춰서 또 특히 요즘 현대 생활에 들어오면서는 제주에서 사라져가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이나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고리로 가롯이 사용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특히 선생님들 이 탐나문화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데 가보면 가롯 물결이 쫙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각 마을에서 또는 뭐 각 보전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저는 제주에서 노동에 대한 긍정,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경외 내지는 존경의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사한 데서는 어느 정도 노동에 대한 천대 뭐 이런 얘기들도 몇몇 문헌이나 이런 데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주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들이 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긍정과 자부심과 그거에 대한 생각이 가롯에도 담겨 있고 그래서 가롯을 입는 것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 보다 훨씬 더 뭐라나 자부심 내지는 뭔가 제주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문화를 입는다는 생각으로 입는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분의 토론을 다 들어봤는데 우리 조정현 선생님에 대해서도 발표자님께서도 뭐 보충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조정현 선생님 말씀에 뭐 보충할 내용은 아니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네. 끝내고 싶으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여성 노동 문화가 계속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 황경숙 선생님도 제주도의 그 간물들이기, 가로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일부 국소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것이 끌고 온 이 생활 문화 전체에 대해서 삶의 그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또 그리고 무형유산으로서 그거를 이제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박지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갈굴중이가 외유화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정현 선생님께서 지금 노동의 문화한 거 하고 말씀하신 거를 두 개를 엮어서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발표하는 데서는 이런 걸 강조를 하지 않았고 요번에 또 이제 보고서에서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이제 어떤 그 간물들이나 가롯이나 이걸 떠나서 제주도의 의생활 문화에서 가롯이 갖고 있는 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문화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제주도 여성들이 밭일을 할 때 노동을 할 때 치마를 입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지 형태가 필요했고 바지 형태로 그 조선 시대부터 지금 그 일제 강점기까지의 몸빼가 들어오기 전까지 바지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게 그 단속고신 굴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굴중이가 이제 밭일을 할 때 바지 형태로서 편리했기 때문에 데님을 차서 일종의 갈굴중이로 이제 사용이 됐던 거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육지에서는 여성이 고구려 시대 때 바지 형태의 옷을 입긴 입었지만 조선 시대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바지 문화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바지 문화가 여성들이 착용하게 시작된 계기가 아까 우리 김순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940년경에 전시 상태에서 몸빼가 받아들이고 몸빼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그 몸빼를 입으면서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거부하는 과정에서 몸빼를 착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걸 안 입다가 거부하고 보급이 잘 안 되다가 6.25가 터지고 물자가 부족하고 하면서 또 몸빼를 입게 된 거예요. 입어보니까 편리해요. 그래서 그 몸빼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류 쪽에서 한 부분으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게 활용이 되고 지금도 입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바지 형태의 제주 여성들이 입었던 거는 몸빼보다 더 이전이다. 그럼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바지 형태가 되는 갈굴중이를 입었던 것은 인문학적으로 이거를 풀어서 들어가서 보면 여성의 노동 문화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육지에서보다 여성들은 제주도에서 우리가 다 문헌이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생활력이 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지는 너무나 편리했고 그 바지라는 걸 입음으로써 여성들의 주체성, 독자성, 그다음에 노동의 그 일부를 끌고 가는 여성의 그 노동 문화 이거를 연결시켜서 황경숙 선생님이 이제 좀 원하시는 부분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논문으로 가도 이거는 몸빼보다 제주도에서 바지 형태를 여성들이 더 빨리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거는 제주 여성들의 어떤 생활력하고 제주도의 어떤 노동 문화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아까 답변을 못한 게 있어서 우리 갈롯 용어가 이제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구분이 안 돼서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시대 구분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술 자료를 해서 정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전에 이제 감옷이라는 걸로 이제 통용이 되다가 이제 갈롯도 어느 정도 이제 나왔을 걸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 용어는 일전에는 감옷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매스컴이라든가 우리 어떤 학문적인 연구 발표나 이럴 때 다 갈롯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갈롯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어서 시대적 구분은 좀 불명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 몸빼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고부조 교수님이 몸빼 또 많이 다뤘는데요. 이게 1938년인가 일본 야마가타에서 거기서 이제 원래 그쪽 옷입니다. 그쪽에서 드릴을 하는데 벌레가 자꾸 들어오니까 바지 따나고 일본식 옷이 원래 치마형이죠. 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굴중 중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바지보다는 제주도 여름에 놀러 와서 6부 바지, 7부 바지 딱 그걸로 좀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시간이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기 홍희숙 교수님께서 또 한번 이렇게 2회 아니요, 플로도 해야 되니까 네. 그만할까요? 박지혜 선생님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꼭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 분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하여튼 오늘 우연한 기회에 좋은 학술 대회에 참석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사를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요. 가롯과 일본의 스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가롯 그랬는데 한 5, 6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롯 그러면 이게 서민의 옷인데 일본 스시의 문화도 서민의 음식이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인이 좋아하는 날름식으로서 스시 음식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일례로 프랑스에 있는 개인 택시 운전사가 정년퇴직하고서 마지막 희망은 스시점을 내고 싶어 한답니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갈롯에 대한 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마케팅적인 부분과 파일을 입혀야만이 갈롯에 대한 미래가 우리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패널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거나 이럴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 공감되는 부분은 이 스시가 서민의 음식이었지만 지금 세계화되고 누구나 다 이제 열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제가 하나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제주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 제주가롯에 대해서 그걸 논문으로 쓰거나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거를 책으로 쓰는 걸 보면 좀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이렇게 책까지 써?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25년을 제주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걸 모르고 그다음에 또 육지에 나갔더니 아예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제주도에 관한 것들이 연구할 가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복식 문화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 전공이고 상품 개발 전공이고, 근데 제주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주도에 내려오자마자 이제 가롯에 대해서 상품 개발을 하게 됐고, 그다음 전시회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에까지 왔는데 그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자부에 과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주도 업체랑 한 게 아니라 이제 육지 업체랑 이제 간물 염색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너무나 이제 섬유 직물에는 많이 하니 우리가 조금 더 혁신적으로 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했던 게 줌치 한지를 줌치 한지로 만들고 줌치 한지를 간물 염색을 하고, 근데 그 간물 염색한 모습을 보면 좀 가죽과 같은 질감이 있어요. 근데 그 육지 업체는 이제 그 파리에 우리 박람회로 치면 메종드 파리라고 할 수 있는 바이어가 모이는 전 세계적인 그런 의류 박람회 같은 건데요. 처음에 그 상품을 갈고 우리가 연구한 다음에 그 상품들을 갖고 갔을 때 바이어들이 우리 쪽에서 우리나라나 제주도 사람은 쳐다를 잘 안 보는데 오히려 거기 나갔을 때는 유럽에 있는 독일, 프랑스, 유럽이 워낙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의 바이어들이 다 몰려들어서 보고 만지고
팜플렛 다 가져고 하더니 그 다음 해에 바이어가 와서 다 오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제가 뭐 우수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 왜 우수 후보에 올랐어요 했더니 이 만들어서 가져간 그 상품들이 매출액이 유럽에서 엄청 높았기 때문에 우수 후보로 뽑혔다는 말을 그쪽 이제 업체 대표님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사례로 엮어서 보면 사실 우리 안에서 볼 때는 가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선생님처럼 이거를 오히려 차라리, 그리고 허북구 선생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차라리 세계 쪽으로 빨리 가져가거나 이 제주도나 대한민국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시장으로 뛰쳐나가면 오히려 이게 우리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방방방방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세계적인 매스컴이나 세계적으로 그거를 타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친숙해서 잘 모르는데 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야, 한국 거 괜찮다더라, 제주도 거 괜찮다더라. 그렇게 하면 우리 그때부터 입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파이를 키우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어떤 도 차원이나 어떤 측면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되고 그걸 세계로 나가면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더 빨리 받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잠시 해보았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저기 정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기 아니, 네. 예. 여기 의원님 어디 가시고 안 계시네요. 예. 이게 지금 알리바마라고 그 중국 사이트 보면 간물 염색 옷을 팝니다. 바지나. 이게 중국서 생산이 돼요. 근데 전혀 간물, 제가 보면 이 세수대에 놓고 이렇게 염색해 가지고 그것을 세계 각지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간물 하시는 분들 다 능력되고 우수하고 세계 내놓으면, 그래서 기회 되면 도 차원에서라도 저 인도네시아 가서 간물 실습도 좀 하시고 독일 가서도 좀 하고 해외에 나가서 좀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금방 스시처럼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